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편의 10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 복습 문제 1번과 2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언론 2에서 10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요. 개방경제의 거시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공부한 개방 거시 경제의 기초 개념에 이어서 오늘 수업에서는 개방 경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주는 개방 거시 경제의 이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요, 순수출, 순자본 유출, 실질 환율 등 한 나라의 경제와 외국 경제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주요한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들 경제 변수들을 결정하는 요인과 이 거시경제 변수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론 모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수업에서는요. 장기적인 개방 경제의 거시경제 모형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즉 소개하는 개방 거시경제 이론 모형의 목표는 한 나라 경제의 무역수지와 환율을 결정하는 개방 거시경제 변수들을 부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적 사건과 정책이 무역수지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역수지 적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정책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요, 오늘 배울 내용은 첫째, 국제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에 대해 검토합니다. 둘째는요, 개방 거시 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개방 거시 경제의 균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방 거시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과 사건들, 예를 들면 재정 적자, 무역 정책, 정치 불안과 자본 도피 등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 및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개방 거시 경제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제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을 동시에 고려한 개방 경제의 전체 균형에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제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 외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국제 대부자금 시장이란 저축하려는 한 나라 경제의 사람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차입하려는 외국 경제의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자금 시장은요, 한 나라 경제의 저축과 투자, 그리고 대부자금의 해외 유출입은 다른 말로 대부자금의 순자본 유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제 대부자금 시장은 따라서 한 경제의 저축과 투자 및 대부자금의 순자본 유출을 조종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외환시장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에 이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외환시장이란 개인, 기업 및 은행이 미국 달러화 등 국제통화를 중심으로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환시장은요, 외국 화폐 표시 예금, 현금 등의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그 가격인 환율과 조정되는 거래 메커니즘으로서 특정한 물리적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추상적인
작동기구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외환거래가 사무실 안에서 사용하는 전화나 컴퓨터 스크린 같은 전자적 교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외환 시장은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이런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첫 번째, 개방경제의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각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질서와 조정된다는 관점에서 시장 경제 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경제 하에서 각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가격 질서와 조정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공부하는 국제 대부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대부 자금의 가격인 이자율과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 자금 시장에는요,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대부 자금을 공급해 주고요. 또 돈을 차입하려는 사람들은 대부 자금을 수요합니다. 그리고 이 대부 자금의 가격은 이자율로서 저축에 대한 수익률이자 동시에 자금의 차입 비용을 나타내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개방경제의 대부자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공부한 한나라 경제의 저축, 투자, 국내 투자, 그리고 순자본 유출, NCO, 순자본 유출 간의 항등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방정식은 한 나라의 저축이 왼쪽 변의 S 저축이 한 나라의 저축이 그 나라의 국내 투자 I와 순자본 유출 NCO의 합과 같다는 항등식입니다. 다시요. 이 방정식은 한 나라의 저축이 그 나라의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의 합과 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 사람들이요, 장래를 위해 현재 소득 중에서 1만 원을 저축하면 그 1만 원은 투자로서 국내 자본 축적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일부는 자본 유출로서 해외 자산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항등식의 양변은요, 이 항등식의 왼쪽, 오른쪽 양변은 국제 대부자금 시장의 두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의 공급은 국민저축이 이 공급된 대부자금의 수요는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부자금의 공급은요, 대부자금의 공급, 국민저축은 국내에서 조성되지만 이 대부자금의 수요는 국내 자산의 축적, 투자를 통한 국내 자산의 축적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의 구입에도 사용됩니다. 해외 자산을 구입한다는 것은 순자본 유출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대부 자금의 공급은 국내에서 저축으로 조성되지만 대부 자금의 수요는 국내외의 자산 축적에 사용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대부 자금의 수요로서 국내 자산의 구입, 투자는요, 대부 자금의 국내 공급, 저축을 추가하는 경우
해외에서 돈을 차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해외 자산의 구입이 음수로서 순자본 유출 NCO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그리고 장기적으로 대부 자금의 수요 공급은요, 장기적 측면에서 대부 자금의 수요 공급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대부 자금의 수요 공급은요, 대부 자금의 가격인 실질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가격인 실질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저축이 늘고 따라서 대부 자금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자금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므로 국내외 자산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대부 자금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자본 유출 측면에서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순자본 유출 측면만 주목해서 볼 때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국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아진 해외 자산의 구입을 줄이고 국내 자산의 선호를 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은 수익률이 더 높아진 국내 자산을 더 많이 구입해줌에 따라 순자본 유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은요, 대부자금의 가격 질서인 실질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저축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축이 늘음에 따라 대부자금의 공급은 증가합니다. 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금의 차입 비용이 상승하므로 국내외 자산 투자가 감소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반대로 그러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자금의 공급이 감소하겠지만 자금의 차입 비용이 하락하므로 국내외 자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자금의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자금 시장에 대해 수요와 공급의 힘을 나타내는 수요와 공급 곡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2.1을 보시면요. 개방경제의 대부자금 시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직축에는요. 시장 가격인 실질 이자를 표시해주고 수평축에는요. 거래할 대부자금을 표기한 2차원 그래프상에서 대부자금의 공급을 나타내는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왜냐하면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실질 이자율과 양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는요, 대부자금의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요, 실질 이자율과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양수인 반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대부자금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음수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듯이
대부자금 시장에서도 실질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을 달성할 때, 즉 수요와 공급의 힘이 같아지는,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때 균형 실질 이자율과 균형 대부 자금액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균형 수준보다 낮다면, 이와 같이 낮은 수준에 있다면요, 이 균형 이자율에서는요, 대부 자금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이만큼이 더 크기 때문에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자율은 상승하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균형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순간적으로 균형 이자율보다 이와 같이 높다면 대부자금의 공급량이 대부자금의 수요량보다 이만큼 많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금 공급 가잉이 발생하여 이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이자율이 이렇게 균형으로 향해서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균형 이자율에서는 대부 자금의 공급액과 수요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는 거죠. 즉 균형에서 결정되는 균형 이자율에서 사람들이 저축하려는 금액이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의 합과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개방 경제의 대부 자금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개방 경제 하에서의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은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즉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가 교환되는 시장인데요. 개방 경제의 외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공부한 한나라 경제의 순수출 NX,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 NCO 간의 항등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방정식은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순수출 NX가 해외 자산의 매입액과 매각액의 차이인 순자본 유출과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면, 즉 왼쪽 변에는 NX가 흑자라면요, 순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인해 해외 자산의 보유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순자본 유출도 양수, 즉 NCO도 양수가 됩니다. 반대로 무역수지, 즉 NX가 음수이면 이런 무역수지를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보유한 해외 자산을 매각해야 함에 따라서 순자본 유출 NCO도 음수가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개방경제, 거시경제 모형에서 이 항등식의 양변이 외환시장의 두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요. 순수출은요,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서 외환시장에서 자국화폐로 환전함으로 자국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순수출은요, 외국 사람들이 자국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국 화폐의 수량을 나타내줍니다.
반면에 순자본 유출은요, 해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를 외화로 환전하므로 자국 화폐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자본 유출은요, 해외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국 화폐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어렵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순수출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라고 말했는데요.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라는 말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공급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들에서는 이 말을 외환의 공급이란 말을 쓰고 있고요. 저희 교재에서는 이 경우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공부하는 모형 위에 외환시장에서는요,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라는 말보다 외환의 공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순자본 유출은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공급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공급은요, 이는 외환의 수요를 의미합니다. 자, 이제는 이해하기가 보다 쉬워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교재에서 말하는 용어와 다른 책들에서 교재에서 말하는 용어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외환시장에서는요.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라는 말은 외환의 공급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국 화폐에 대한 공급이란 말은요. 외환의 수요라는 말입니다. 자,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 지금까지 이제 개방경제 외환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외환이나 외환으로 교환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달성시켜주는 가격은 실질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이 거래된 시장 혹은 외환시장은 외환으로 교환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장인데요. 이때 외환시장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실질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요. 실질 환율은요. 한 나라의 수출과 수입의 규모를 결정해주는 중요한 경제 변수로서 명목 환율에다 해외 가격을 곱해주고 이를 국내 가격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실질 환율이라고 말하고, 실질 환율은 국내 상품과 외국 상품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 줍니다. 실질 환율이란 말을 쓸 때 지난번 시간에 우리는 미국식 표기 방법에 따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식이 아닌 경우, 우리 교재처럼 유럽식인 경우는 제가 유럽식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저희 설명에서는 미국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미국식으로 실질 환율을 표기한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질 환율이 만약에 상승한다면, 예컨대 실질 환율이 균형일 때, 구매력 평가설이라고도 하는데, 실질 환율이 균형일 때 1인데 실질 환율이 1에서 만약에 1.2로 상승하면, 즉 실질 환율이 1보다 크다면 이 말은 외국 상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비싸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국 상품의 자국 상품이 더 싸기 때문에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실질 환율이 상승하면요, 외국 상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비싸져서 순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는요,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외환의 공급이 증가. 다른 말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래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꼭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요.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즉 실질 환율이 1보다 작다면요. 자국 상품이 외국 상품보다 비싸져서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어 순수출이 감소합니다. 이처럼 실질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 공급이 감소 혹은 다른 말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식 표기 실질환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미국식 표기 실질환율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유럽식 실질환율의 상승이란 말은 우리가 그냥 말하는 실질환율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락한다면 이 뜻입니다. 이렇게 실질환율이 하락한다면, 다른 말로 유럽식 실질환율이 상승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상품이 자국 상품보다 더 싸져서 자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실질환율이 이처럼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하면요,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 다른 말로 외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자본 유출은요,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말했는데요. 순자본 유출은 앞에서도 배운 것처럼 실질 환율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 따라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다시 순자본 유출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실질 이자율에 달려있지 실질 환율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의 공급, 순자본 유출로 비롯된 자국 화폐 공급은요, 실질 환율과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마 자국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선임을 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2.2에서 개방경제의 외환시장을 보시면요. 수직에는요. 시장가격, 즉 유럽식 표기 실질환율을 표시하고요. 제가 설명은 미국식과 유럽식을 같이 구분하면서 하지만 여기 분석은 우리 책 교재에서는 유럽식 실질환율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럽식 표기 실질환율을 나타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재에서는 미국식 표기 환율의 역수 형태인 유럽식 표기 환율을 분석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부터는 유럽식 실질 환율을 사용하고 분석 설명은요, 이전처럼 미국식 표기법으로 교재와 달리 설명을 하면서 유럽식 표기법의 설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꼭 조심해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수평축에는요,
외환으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량. 외환으로 교환되는 외환의 수요, 즉 외환으로 공급,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표시했습니다. 외환으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공급량. 달러라 그랬는데 자국 통화의 공급량을 수평축에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2차 그래프상에서요. 자국 통화의 공급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 환율, 외환시장의 가격 질서인 실질 환율과 무관하게 결정되므로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반면 외환으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수요, 외환의 공급이죠. 자국 통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실질 환율과 양의 관계입니다. 다시 말해 자국 통화의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 곡선은 유럽식 실질 환율과는 음의 관계이므로 이렇게 우하향한 형태로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유럽식 실질 환율이 하락할수록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외환으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공급은요. 실질 환율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수직이지만 외환으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실질 환율이 상승할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유럽식 환율이 증가할수록 자국 통화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수요 곡선의 줄기는 음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 질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정되듯이 본 외환 시장에서도 실질 환율은 외화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변동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을 달성할 때 이 점에서 균형 실질 환율과 균형 자국 통화 수급량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일시적으로 유럽식 실질 환율이 균형 수준보다 낮아진다면 이런 점에 있다면 자국 통화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크기 때문에 자국 통화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이만큼 자국 통화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유럽식 실질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미국식 실질 환율은 하락함으로써 자국 통화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한편 유럽식 실질 환율이 균형 수준보다 높다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이 자국 통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아서 이만큼의 자국 통화 공급 과잉이 발생하여 유럽식 실질 환율이 균형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즉, 실질 환율이 상승하여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거친 후 달성되는 균형 실질 환율 수준에서 외화로 교환되는 자국 통화의 공급액과 수요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즉, 균형 실질 환율에서 사람들이 순수출로 인한 외환 공급, 즉 자국 통화의 수요량이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외환의 수요, 즉 자국 통화의 공급량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렵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방경제 외환시장에 대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방경제에서 국제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그 가격 질서에 대해 각각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요, 대부자금시장과 외환시장, 이 두 시장이 서로 어떻게 개방경제에서 하에서 연계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첫 번째 항등식에서요,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 국민저축, S에서 나오고요. 대부자금의 수요는요, 국내 투자 I와 순자본 유출 NCO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질 이자율이 가격 질서로서 이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실질 이자율이 가격 질서로서 대부자금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항등식을 보시면요. 두 번째 항등식에서는요. 외환의 공급, 즉 외화로 교환된 국내 화폐의 수요는 순수출 NX에서 나오고요. 외환의 수요, 즉 외화로 교환된 국내 화폐의 공급은 순자본 유출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순자본 유출은 두 항등식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순자본 유출이 국제 대부자금 시장과 두 번째 외환 시장을 연결해주는 변수가 됩니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순자본 유출은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로서 해외자산을 매입할 때 사용합니다. 자국 사람들이 해외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외환의 수요, 즉 국내 화폐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순자본 유출로 나타나고 이는 국내 화폐의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환전해서 외화로 바꿔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의 가치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요. 순자본 유출은 국제 대부 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을 연결해주는 변수 있는데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순자본 유출은 대부자금의 수요로서 해외자산을 매입할 때 사용합니다. 또 자국 사람들이 해외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즉 외환의 수요, 즉 국내 화폐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외환 시장에서는 순자본 유출로서 국내 화폐 공급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실질 이자율이 순자본 유출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높으면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고요. 자국의 실질 이자율이 낮으면 자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져 순자본 유출은 증가함에 따라 자국 실질 이자율과 순자본 유출은 음의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시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시장이 함께 작용하여 개방경제의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을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32.4를 보시면요. 그림 A에는 앞단의 그림 32.1에서 설명한 여기서 32.1에서 설명한 그림이고요. 요 그림 C는요. 앞단의 그림 32.2에서 설명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설명해 보면 다시 지금부터는 대부자금 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시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A는요. 대부자금 시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국민저축이 결정한 대부자금 공급은요. 실질 이자율과 양의 관계이고 국내 투자와 순자본 유출이 결정하는 대부자금의 수요는요. 실질 이자율과 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하향한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실질 이자율을 결정해주고 또 이 균형 이자율은 또 대부자금의 수요량과 균형 수요량과 공급량을 이렇게 결정해 주게 됩니다. 다음 그림 B를 보시면요. 그림 B는요. 순자본 유출과 실질 이자율의 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림 A에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이 그림 A의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이 순자본 유출, 즉 외환시장의 외환의 수요, 다른 말로 국내 통화의 공급을 결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실질 이자율이 R1일 때는 순자본 유출이 이만큼 이루어지고요. 국내 실질 이자율이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된다면은 국내 자산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순자본 유출이 순자본 유출이 이와 같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한다면은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여 순자본 유출이 이만큼 증가하는 관계를 실질 이자율과 순자본 유출의 음의 관계인 이 그래프가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된 실질 이자율이 순자본 유출을 즉 외환시장에서의 외환의 수요, 다른 말로 국내 통화의 공급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국내 실질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국내 자산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아져 순자본 유출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실질 이자율이 증가하면 이렇게 순자본 유출이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C는요. 그림 32.2에서 설명한 외환시장을 나타내 줍니다. 순자본 유출이 결정하는 외환의 수요, 즉 국내화폐 공급은요. 실질 환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만약에 R1이 균형이라면 R1의 균형가와 해당되는 수준에서 이렇게 수직선 형태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요. 순자본 유출이 결정하는 외환의 수요, 즉 국내화폐 공급은요. 실질 환율과 관계가 없으므로 수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반면 순수출이 결정하는 외환의 공급, 즉 국내화폐 수요는요.
실질 환율과 정의 관계. 달리 말하면 여기서의 유럽식 실질 환율인데 여기서는 유럽식 실질 환율인데요. 이 유럽식 실질 환율과는 음의 관계로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외환시장에서의 이 공급과 수요가 실질 환율을 이원으로 결정해주고 또 균형 실질 환율이 외환의 공급량과 수요량 혹은 국내 통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해서 이 요선에서 결정해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대부 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외환 시장에서는 실질 환율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 재화와 서비스의 미래 가격과 현재 가격의 상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환율은 재화와 서비스의 외국 가격과 국내 가격의 상대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기에서 이 두 가지 상대 가격, 실질 이자율과 실질 환율은요, 대부 자금 시장과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일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이 과정을 통해 저축, 투자, 순자본 유출, 순수출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모형, 이 모형을 공부한 이유는요. 이 모형을 통해 어떤 정책이나 사건에 의해 주요한 개방거시 경제 변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가면서 정리도 해볼 겸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이나 국내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 US pension fund desires to purchase bond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Denmark in the market for foreign currency exchange, other things the same. 그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의 연기금이 영국 영기금이라는 공공회사가 덴마크 정부의 국채를 구입하는 경우 다른 여건이 변화가 없을 때 이는 미국 사람들이 해외 자산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미국 입장에서는 순자본 유출이 되기 때문에 외환의 수요가 증가, 즉 국내 통화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 달러의 공급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들여다보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이자율의 영향을 묻는 질문인데요. On increase in the US interest rate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자율은 순자본 유출과 음의 관계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실질 이자율은 순자본 유출과 음의 관계로서 미국의 자산이 더 선호됨으로써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순자본 유출과 음의 관계로서 이는 미국의 자산이 더 선호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국의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자본 유출의 감소는요. 외환시장에서 보면 외환 수요의 감소로서 국내 통화, 여기선 달러화죠. 국내 통화의 공급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즉 자국 통화의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순자본 유출은 감소하고
또 외환 시장에서는요, 외환 수요가 감소, 즉 국내 통화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자율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묻고 있는데요. Ceteris paribus, a decrease in the US real exchange rate will result in 그랬습니다. 만약 다른 여건이 일정할 때 미국의 실질 이자율이 감소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이 미국 자산의 선호도가 떨어져서 미국의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고요. 순자본 유출이 증가함에 따라 외환의 수요는 증가, 즉 국내 통화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통화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실질 환율은 상승하게 되는 거죠. 미국식 표기 실질 환율의 상승은 유럽식 실질 환율의 하락을 의미하는 거지만,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다른 여건이 일정할 때 미국의 실질 이자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순자본 유출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순자본 유출이 증가하게 되면은요, 외환의 수요, 즉 국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통화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국내 통화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국내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실질 환율이 상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미국식으로 표기했을 때, 유럽식이 아닐 때,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앞단에서 소개한 개방 거시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의 변화나 다른 경제적 사건들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재정학, 국제무역론 등의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석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요, 재정 적자와 무역 정책 등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분석도 간단히 설명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정 적자, 정부 재정과 재정 적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정부의 살림살이가 정부의 재정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의 재정활동이란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간단히 조세 수입과 조세 지출, 다른 말로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정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즉 정부의 정부의 재정활동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는 정부의 경제를 말합니다. 즉 정부가 1년간 얼마만큼의 재정 수입을 거두어 어디에 얼마나 재정 지출하느냐를 우리는 정부의 재정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활동은요, 국민 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재정 지출은요, 다른 말로 정부 지출은요, 경제 성장을 촉진해주는 정부 투자입니다. 즉 도로, 학교 등에 대한 자본재 지출이 정부 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필요해서 지출한 정부 소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재정 지출, 다른 말로 정부 지출은요, 경제 성장을 촉진해주는 도로, 학교 등의 자본재 지출 같은 정부 투자와
현재 복지 등에서 필요해서 지출하는 정부 소비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 적자는요, 정부 수입, 즉 세수가 정부 지출, 즉 세출보다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재정 수입에 비해서 재정 지출이 많으면 우리는 재정 적자, physical deficit 이래 말합니다. 반대로 재정 흑자는 정부 수입이 정부 지출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국처럼 경상수지가 대규모 적자인 국가에서는요, 민간 저축이 투자보다 적어서 재정 적자의 심화 내지는 정부 저축의 부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설명할 예정인데요. 1980년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 적자 때문에 발생했고, 현재는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쌍둥이 적자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일본, 중국 등은 경상수지 흑자로서 저축이 투자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계경제에서 보면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주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32.5를 보시면요. 간단히 한 나라의 재정 적자가 그러면 개방 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에서 재정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해서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그림 A에서 국민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서 재정 적자라는 얘기는 정부 저축이 음수란 뜻으로서 따라서 국민 저축이 감소하게 되죠. 이렇게 국민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 적자로 인해 국민 저축이 감소함에 따라 대부 자금의 공급이 S1에서 S2로 왼쪽으로 적당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즉 대부 자금의 공급이 S1에서 S2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로운 균형에서 실질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하면서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다시 균형을 달성하는데 B점에서 이전 A점에 비해서 대부 자금의 수요와 공급, 균형 수요와 공급이 A점에 비해서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B에서는요. 실질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함에 따라 대부 상승함에 따라 국내 자산의 선호가 높아져 순자본 유출이 이 수준에서 이 수준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림 C의 외환시장에서는요. 이때 순자본 유출의 감소로 인해 외환의 수요, 즉 외화와 교환된 국내 화폐 공급이 S1에서 S2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실질 환율이요, 즉 유럽식 실질 환율이 E1에서 E2로 상승하는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런 자국 화폐의 가치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한 나라 개방 경제에서 최초의 재정 적자는요, 이자율의 상승, 국내 투자의 감소, 자국 화폐의 결상, 그리고 무역수지의 적자를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앞단에서 공부한 개방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적자에 이어 무역 정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정책은 한번 들어보시면요. 정부가 관세를 비롯한 여러 수단을 사용해서 민간의 해외 무역을 조정하여 후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제반 정책을 말합니다. 오늘날 대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나라에서도 정부가 무역에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부가 민간 무역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세를 통한 무역의 통제입니다. 관세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국제무역에서 국내 상업행위의 우월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정부의 수입을 증가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도 기능합니다. 그리고 관세 이외의 비관세 무역 정책 수단으로 각종 보조금, 수출 보조금 등, 그리고 수량할당제, 다른 말로 수입쿼터, 수량할당제, 수입쿼터, 그리고 외환통제, 자율규제 등 방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론이나 국제경제학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냥 한번 듣고 그냥 이해하는 형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고도 성장 정책으로 경제 개발을 주도해온 한국 경제의 초기 경제 발전은요. 수출 주도형 발전 정책에 의하여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무역 정책은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략적인 수출 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무역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도 관세와 수출 보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WTO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지정하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도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요, 무역 자유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크게 전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지원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전략에 지나지 않고요. 국민경제 발전이나 후생복지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술 향상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지향하는 무역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들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무역 정책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무역 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수량할당제, 수입쿼터 등이 있는데요. 저희는 수입쿼터의 효과에 대해서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 32.6에서는요. 간단히 수입할당, 다른 말로 수입쿼터,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 제품의 국내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국 정부가 외국 승용차에 대해 수입쿼터를 설정한다면요. 1년에 5대까지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입쿼터를 설정하면
그림 A의 대부자금 시장과 그림 B의 순자본 유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쿼터를 통한 수입 제한으로 인해 순수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주니까 순수출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그림 C의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의 증가, 즉 외화로 교환된 국내 화폐의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하게 됩니다. 즉 국내 화폐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함에 따라서 환율이 유럽식 실질 환율이 E1에서 E2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결국 국내 화폐 가치의 절상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국내 화폐 가치 절상으로 또 수출이 감소하여 수입 쿼터 도입에 따른 순수출의 최초 증가가 상쇄돼 버립니다. 이와 같이 개방 경제에서는요, 수입 쿼터로 인해 수입이 줄지만 결국은 수출도 똑같이 줄어서 순수출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무역 정책은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수출이나 수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 정책이 순수출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역 정책은요, 단지 특정 기업, 특정 산업, 특정 교육 상대국에만 영향을 미침으로써 무역 정책의 효과는요, 전체의 무역 수지의 변화를 못 주어서 거시적인 것이 아니라 미시적인 것이다,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역 정책의 효과로서 수입 쿼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자본 도피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도피란 한 나라의 자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대폭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본 도피는 국내의 정치 경제 상황 등이 불안해지면 국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멕시코 사람들이요, 국내에서 저축하는 것에 불안을 느껴 자금을 안전한 미국으로 도피시키면 이는 멕시코의 자본 도피로서 순자본 유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림 A를 보시면요, 그림 A에서 멕시코의 대부자금 수요가 자본 도피로 인해서 D1에서 D2로 증가하고 그 결과 실질 이자율은 R1에서 R2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 B에서는요, 순자본 유출의 증가가 NCO1에서 NCO2로 이와 같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다시요. 그림 A에서 멕시코의 자본 도피가 발생하면요, 즉 멕시코의 대부자금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하게 되면요, 실질 이자율이 R1에서 R2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 B에서는요, 이에 대한 설명을요, 순자본 유출의 증가를요, NCO1에서 NCO2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그림 C의 외환 시장에서는요, 멕시코 국내 통화, 페소의 공급이 S1에서 S2로
증가함에 따라서 S1에서 S2로 증가함에 따라 결국 달러와 대비 페소화의 가치가 2원에서 2투로 이렇게 하락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이와 같이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의 자본 도피로 인해 국내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요. 자본 도피로 인해서 국내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무역 수지가 증가되는 경우 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요. 자본 도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은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 무역 수지가 증가되겠지만 동시에 이와 같이 이자율이 상승하여 국내 투자가 감소하여 자본 축적과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요, 정부 정책과 사건들, 예를 들면 재정 적자, 무역 정책, 그리고 자본 도피 같은 정부 정책과 사건들이 개방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앞단에서 배운 거시경제 분석 모형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순자본 유출에 대한 간단한 질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Are the things the same in the open economy, macroeconomic model?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make China's net capital outflow increase? 그랬습니다. 다른 여건이 일정할 때 중국의 순자본 유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순자본 유출을 결정하는 변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하락하거나 다른 나라의 이자율이 상승하면 중국의 순자본 유출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이자율 상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무역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Which of the following decrease if the U.S. impose an import quota on computer components? 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무역 정책은 수출이나 수입 등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무역 정책은요. 다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문제는요. 수입 할당에 관한 문제인데요. 만약 미국이요. 컴퓨터 부품 수입에 수입 쿼터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수입은 감소하지만 동시에 국내 화폐 가치 절상으로 인해 결국 수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무역 정책의 결과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이제 무역 정책에 대한 문제인데요. 한번 읽어보면 Trade policies do not affect the trade balance. That is, policies that directly influence exports or imports do not alter net exports. Trade policies affect specific firms, industries, and country. 이랬습니다. 즉,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부의 무역 정책은요, 수출이나 수입 등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무역 정책은요, 특정한 기업, 특정한 산업, 특정한 교육 상대국에만 미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나중에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국제금융론 등에서 다시 공부할 내용이므로 힘드시다면 분석은 생략하시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오늘은 세계화된 세상에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등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경제학 중에서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기본 모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개방거시경제 이론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